Shunro Endo, Professor and Chairman, Department of Neurosurgery, Toyama Medical and Pharmaceutical University. On behalf of the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 take a great pleasure in presenting you this letter of appreciation in acknowledgement of your lecture given on March 19, 2005 at the Symposium Neurosurgery Update 2005. 희원장.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은 울산의대 권양 교수님께서 맡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권양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애뉴리즘 트리트먼트의 엔도바스큘라 트리트먼트는 10년 이상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많은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문희 교수님은 신경외과하고 많은 코오퍼레이션 및 케이스를 하셔서 사실은 저희 신경외과 학회에서도 여러 차례 초청 강연을 하셨고 특히 또 신경외과 내에 엔도바스큘라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방사선과하고 조인트 컨퍼런스도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문희 선생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9년에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서울대학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셔서 93년에 1987년부터 서울대학 교수로 지금 근무하시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러 멤버십을 또 여러 가지 학회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올렸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기회에 저희가 해온 일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고 지금 현재 수준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애뉴리즘 치료를 하는데 엔도베스쿨라 트리트먼트 모달리티가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런 논란의 여지는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개발돼서 임상에 적용한 지 그리 오래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발전할 여지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분야입니다. 먼저 애뉴리즘, 인트라크레니얼 세큘러 애뉴리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애뉴리즘을 적절히 영상화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영상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뉴리즘을 치료 전에 이미징을 합니다. 제일 인베이시브니스로 봐서 제일 적은 모달리티가 역시 MR 엔지오그래피일 거고 저희는 3D 리컨스트럭션을 반드시 해서 MR 엔지오그래피 데이터를 이밸루에이션 합니다. 컨트라스트 미디어 아이오다인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CT 엔지오그래피를 하고 물론 최근에 개발된 멀티 디텍터 CT 머신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이퀴프먼트에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레스 인베이시브 이미징 모달리티들이 많이 엔지오그래피의 역할을 리플레이스 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인트라크레니얼 세큘라 애뉴리즘을 보고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도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가 골드 스탠다드고 그 이유는
어떤 다른 non-invasive modality도 conventional angiography의 이미지 퀄리티와 레졸루션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리스키하고 그런 면은 있지만 특히 로테이셔널 엔지오그래피와 3D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정말 다른 모달리티에서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훨씬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MR 엔지오그래피입니다. 이렇게 받은 MR 엔지오그래피 소스 이미지 데이터를 우리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리컨스트럭션을 합니다. 물론 뭐 1분 내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멀티플래너 이미징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고 또 주로 볼륨 렌더링 이미지나 혹은 SSD 포맷의 이미지를 우리가 원하는 앵글에 쭉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쭉 캡처해서 저장하고 프린트하고 마음대로 돌려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리컨스트럭션한 3dimensional vascular 이미지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reconstructed imaging plane에 오버랩 시켜서 어떤 타겟 리전을 잘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MR 이미지 MR 3D 리컨스트럭션을 이용한 이미징은 인터벤션 전에 치료를 계획하거나 물론 언럽처드 애뉴리즘의 경우에 국한되겠지만 그리고 치료 후에 리전을 팔로우업하는 치료 후 변화를 계속 추적 관찰하는데 아주 유용한 툴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프랙티스에서도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애뉴리즘 팔로우업의 MR 엔지오그래피와 3D 리컨스트럭션을 아주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럽처드 애뉴리즘 케이스에서 그리고 아주 어전트하게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가 어베일러블하지 않을 경우에 많은 병원에서 CT 엔지오그래피와 3D 리컨스트럭션 이 모달리티를 즐겨서 사용합니다. 많은 제한점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하드웨어의 발전에 따라서 그런 제한점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 애뉴리즘을 디텍트하고 애뉴리즘을 의 모양을 보고 사이즈를 재고 디렉션을 평가하고 뭐 등등의 많은 경우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애뉴리즘의 페런트 아테리와 넥과 애뉴리즘 도움에 따라서 그 맞는 이미징 플레인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해낼 수도 있고 볼륨 렌더링 기법이나 혹은 서피스 렌더링 기법 어떤 걸 사용해서도 이 페런트 아테리와 애뉴리즘 이 경우는 사이즈, 로케이션, 디렉션 그리고 블랩의 유무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T 엔지오그래피는 그 라디오그래픽 덴시티에 의존하는 이미징 모달리티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 이런 보니 스트럭처가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스카우트 스캔을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컨트라스트 스캔을 해서 백그라운드의 보니 인포메이션을 서브트랙션해서 빼내는 뭐 이런 테크닉도 쓰기도 합니다. 이 같은 애뉴리즘 환자의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 퓨처입니다. 거의 우리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은 대부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가 아직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도 애뉴리즘이 의심되거나 애뉴리즘이 확인된 케이스에서는 모든 예에서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를 합니다. 블리딩을 한 리전이라 하더라도 어전트하게 그게 밤이건 낮이건 평일이건 주말이건 간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를 해서 리전을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로테이셔널 엔지오그래피와 3D 리컨스트럭션 방법이
개발된 이후에는 애뉴리즘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같은 애뉴리즘에서 이 환자에서 로테이셔널 엔지오그래피와 3D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애뉴리즘의 방향이나 각도, 애뉴리즘의 실상을 훨씬 더 정확히, 훨씬 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엔지오그래픽 앵글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뷰잉 앵글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덴시티를 스레시홀드를 잘 조절하면 백그라운드 본도 쉽게 다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 로테이셔널 엔지오그래피는 이런 컨트라스트 인젝션을 하는 동안에 저희 장비에서는 보통 한 4초 동안에 이 엑스레이 튜브와 인텐시파이어 페어를 로테이션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컴퓨터에서 워크스테이션에서 한 2, 3분에 걸쳐서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이런 하이 퀄리티 3D 이미지를 만들어 냅니다. 특히 이런 3D 엔지오그래피, RA 로테이셔널 엔지오그래피와 3D 이미징은 특히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포스트 클리핑 애뉴리즘에서도 리전과 클립된 애뉴리즘과 서지컬 클립, 그리고 레지듀얼 색, 브랜치, 페런트 아테리 등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모달리티입니다. 이에는 두 개의 커브드 클립이 들어갔지만 그 뒤쪽으로 작은 레지듀얼 색이 남아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3D 엔지오그래피의 역할은 역시 최근 AJNR에 퍼블리시한 바가 있습니다. 애뉴리즘의 엔도베스쿨러 오클루전의 방법은 뭐냐? 그 테크닉이 뭐냐? 그거는 뭐 아주 말하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별로 복잡하지 않고, 그냥 뭐 말로 하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애뉴리즘으로 들어가서 적절한 디바이스로 애뉴리즘을 막고 페런트 아테리는 살리고 나온다. 애뉴리즘으로 먼저 어프로치를 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패킹을 하고, 그 안에 잘 패킹이 됐다면 스럼버스 포메이션이 되고, 결국 스럼버스가 오가니제이션이 돼서 애뉴리즘은 힐링되고 입구는 다시 리엔도셀리얼리제이션이 돼서 완전히 서큘레이션에서 익스클루드 되면 모든 게 끝나는. 말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각 그 테크니컬 스텝별로 고려해야 될 점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모트 컨트롤러 기본적으로 엑스레이에 의존해서 보면서 가이딩을 하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먼저 적절한 마이크로캐스터로 애뉴리즘의 입구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캐스터의 팁이 적절한 모양으로 쉐이핑이 돼 있어야 하고, 만일 내비게이션이 잘 됐다면 이 애뉴리즘 색을 전체를 커버하는 이런 바스켓 프레임을 형성을 해놔야 그 다음에 패킹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를 위해서 적당한 코일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캐스터는 상당히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고민을 거쳐서 엔도베스쿨러 트리트먼트를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에 상품화되어 있는 마이크로캐스터에도 팁 쉐이핑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팁 쉐이핑 되어 있는 마이크로캐스터들이 있습니다. 여러 크기에 내경이 다르고 외경이 다르고 마커 모양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쉐이핑을 설정해 놓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본적인 마이크로캐스터 팁 쉐입을 골라서 이런 스팀 쉐이핑을 해서 씁니다. 보통 이런 심플 커브, J shaped 커브, S shaped 커브 이런 기본적인 커브를 만들죠. 심플 커브는 심플 커베처를 가지고 애뉴리즘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씁니다. 특히 이런 posterior circulation region에서 lateral direction을 하고 있는 애뉴리즘 색이 있을 때는 심플 커브의 마이크로캐스터를 이용해서 ipsilateral approach를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마이크로캐스터 팁이 애뉴리즘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가령 이 리전이 반대쪽에 있다면 반대쪽 vertebral approach를 하는 게 애뉴리즘으로 아주 안전하게 쉽게 접근하기에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superior direction을 보이는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애뉴리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전에 있는 A1 세그멘트의 커베처를 고려해서 이렇게 S-shaped 마이크로캐스터를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하면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애뉴리즘의 디렉션을 향해서 마이크로캐스터 팁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안정적으로 애뉴리즘 월을 마이크로캐스터의 팁이 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이 되면 그 다음에 프로시디어가 훨씬 안전하고 쉽고 그리고 덴스한 인트라애뉴리즈말 패킹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롱텀 아웃컴도 좋아집니다. 가령 이러한 리전이 있다면 이런 ICA 리전에서 캐로티드 사이폰의 커브와 애뉴리즘 디렉션이 서로 퍼펜디큘러하게 다른 방향으로 있는 경우에는 투 디멘셔널한 플레인 안에서 마이크로캐스터가 움직여서는 애뉴리즘을 셀렉션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디멘셔널한 캐스터 팁 쉐이핑이 있어야 애뉴리즘 셀렉션이 가능합니다. 이 환자도 아주 작은 애뉴리즘이지만 마이크로캐스터가 적절히 자기 쉐입만으로 애뉴리즘으로 내비게이션이 됐고 코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미리 보셨던 그런 2차원적인 팁 쉐이핑으로는 저런 애뉴리즘을 셀렉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두 가지의 더 방향이 다른 두 가지의 픽테일 쉐입을 만들어서 씁니다. 이거는 실제로 캐스터가 이런 모양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모양을 해서 스팀 쉐입을 하면은 이 두 개의 앵글이 서로 펴지고 특히 체온 안에 들어가서 인트라베스쿨라에서는 더 펴지면서 3차원적인 모양을 갖고 그런 애뉴리즘을 셀렉션하기 좋게 됩니다. 이게 그 예입니다. 역시 캐로티드 사이폰이 이렇게 돌아가서 올라가고 거기서 90도 각도로 서로 다른 플레인으로 애뉴리즘이 프로젝션하고 있습니다. 3D 로테이셔널 엔지오그래피에서 보면 ICA의 캐로티드 사이폰의 앵글과 애뉴리즘의 앵글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로티드 사이폰의 앵글을 돌아서 올라가다가는 방향을 틀어서 애뉴리즘 쪽으로 마이크로캐스터가 서줘야 아주 안정적인 셀렉션이 가능합니다. 캐스트 팁이 여기까지 올라갔고 자기 쉐입만으로 애뉴리즘으로 파고들 수 있어야 합니다. 캐스터를 서서히 뽑으면 마이크로캐스터 팁에 메모리가 돼 있는 스팀 쉐입이 돼 있는 자기 모양대로 이렇게 애뉴리즘 안에 자기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다른 도움을 받아가지고 애뉴리즘 안으로 들어가면 코일을 딜리버리 하는 사이에 마이크로캐스터 팁이 킥백 되면서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캐스터 팁을 딜리버리하는 앵글이 애뉴리즘의 한가운데가 아니고 애뉴리즘 월을 자꾸 터치하게 되고 그래서 리스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애뉴리즘을
로 내비게이션 하는데 캐스터 팁을 스팀 쉐이핑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매사에 그렇지만 모든 애뉴리즘의 쉐입에서 그런 3차원적인 쉐입으로 애뉴리즘을 다 그렇게 마이크로캐스터 혼자서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럴 때 이 애뉴리즘 입구에서 애뉴리즘 안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는 아주 즐겨서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쓰는 엠볼리제이션 할 때 사용하는 코일을 디태처블 코일을 애뉴리즘 입구에서 딜리버리해서, 물론 주변에 있는 브랜치 아터리 사이즈보다 큰 코일을 딜리버리하면 코일 루프가 저항에 의해서 애뉴리즘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고, 애뉴리즘 색으로 밀려 들어간 몇 개의 코일 루프를 가이드로 해서 마이크로캐스터를 애뉴리즘으로 전진시키고 그리고 코일링을 합니다. 이런 방법을 즐겨 쓰는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프랙티스에서 쓰고 있는 모든 엔도베스쿨라 디바이스 중에 코일만큼 부드럽고 안전한 디바이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스트레치 레지스턴스 디자인의 코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이런 매니플레이션을 해도 코일이 스트레치 될 염려가 없는 그런 점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못하는 경우는 할 수 없이 가이드 와이어를 동원해서 가이드 와이어로 애뉴리즘을 먼저 셀렉션하고 그 안내를 받아서 마이크로캐스터를 전진합니다. 물론 그 전제는 가이드 와이어가 애뉴리즘 색 안에서 논일게 되더라도 애뉴리즘 월을 건드려서 인저리를 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3차원적으로 가이드 와이어 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간에 애뉴리즘 월의 위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케이스에서도 가이드 와이어가 먼저 전진을 하고 마이크로캐스터가 그거를 따라 들어가서 이 뷰잉 앵글에서 보면 마이크로캐스터는 아주 좋게 애뉴리즘 색의 가운데 서스펜드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앵글을 조금 돌려서 보면 실상은 우리가 보는 반대쪽 월에 마이크로캐스터 팁이 닿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코일을 디플로이하면 코일의 첫 부분이 항상 이 부분 애뉴리즘 월을 자극하고 뭔가 비위를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경우에 어떤 작업을 해서 마이크로캐스터나 코일을 위치시켰다면 반드시 서로 다른 앵글의 엔지오그래픽 이미지에서 그 3차원적인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런 방법으로 내비게이션을 하고 그러면 이니셜 코일로 프레임을 만들고 나서 그 안을 적당한 코일로 패킹을 해서 애뉴리즘을 클로즈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사이즈 그리고 쉐입을 골라내서 패킹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요새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코일들이 필드에 있습니다. 과거에 쓰던 이런 심플 헬리컬 코일 외에도 이런 3디멘셔널 쉐입의 코일, 이런 컴플렉스 쉐입의 랜덤 루프 디렉션을 갖는 이런 코일 있고, 전기 분해 방식으로 코일을 디태치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하이드롤릭 프레셔를 주어서 이런 마이크로 튜브, 하이퍼 튜브 끝에 끼워져 있는 코일을 밀어내서 떨어뜨리는 하이드롤릭 미케니컬 디태처블 코일도 있고, 이거 외에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디태처블 코일이 있습니다. 그런 디태처블 코일들의 성격이나 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클리니컬 시츄에이션에서 가장 적절한 코일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뉴리즘을 패킹해서 폐쇄시키는 원칙은 첫 코일, 프레임 코일이 애뉴리즘이 어떻게 생겼건 간에 애뉴리즘의 홀 디멘전을 다 커버하는 이런 바구니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게 하고, 물론 그 코일은 페런트 아트리의 바운더리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작은 사이즈 메모리의 코일을 적절히 차곡차곡 패킹해서 꽉 들어 채우게 하는 겁니다. 이런 플래티넘 코일로 애뉴리즘을 치료하는 것은 플래티넘의 볼륨으로 애뉴리즘을 완전히 채운다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플래티넘 코일로 애뉴리즘 내에 들어오는 블러드 플로우를 방해해서 클럿을 형성시켜서 애뉴리즘을 엔지오그래피컬리 오클루전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플래티넘 볼륨에 의해서 미케니컬리 애뉴리즘을 다 클로즈 시킨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 코일로 애뉴리즘 디멘전을 커버하고 그 안에 작은 코일로 차곡차곡 패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모두 플로로스코픽 컨트롤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플로로스코픽 앵글 혹은 엔지오그래픽 앵글을 적절히 잡는 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애뉴리즘이 적절한 엔지오그래픽 앵글이 만들어지지 않는 방향의 그런 쉐입의 애뉴리즘이라면 엔도베스쿨라 트리트먼트의 컨트라인디케이션입니다. 이 피컴 애뉴리즘의 예입니다. 그 애뉴리즘으로 접근하기 위한 경로인 페런트 아테리의 코스도 엔지오그래피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애뉴리즘에 있는 러빌레이션, 혹시 위크 포인트일지 모르는 그 부분도 애뉴리즘의 프로파일과 함께 봐야 되고, 애뉴리즘 넥에서 어라이즈 되는 브랜치도 넥과 함께 봐야 됩니다. 이런 앵글들이 워킹 프로젝션이 됩니다. 이 환자에서는 브랜치를 보고 페런트 아테리와 블랩을 보고 하는 이 두 앵글을 워킹 프로젝션으로 삼아서 프로시디어 내내 이 두 앵글의 엔지오그래피와 플로로스코피를 계속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색과 위크 포인트의 프로파일을 봐야 되고, 페런트 아테리와 넥의 프로파일을 봐야 되고, 브랜치와 넥의 프로파일을 꼭 워킹 프로젝션에서 하나 혹은 복수의 워킹 프로젝션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브랜치를 다 프리저브하고 페런트 아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애뉴리즘을 클로즈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최근까지 95년도부터 엔도베스쿨라 트리트먼트를 해왔습니다. 최근까지 물론 여기 몇 케이스가 추가됐긴 했지만 517명의 환자에서 585 애뉴리즘을 엔도세큘러 오클루전, 무슨 다이섹팅 애뉴리즘이나 자이언트 애뉴리즘을 제외한 티피컬 세큘러 애뉴리즘에서 651세션을 통해서 치료를 해왔습니다. 이 중에 21케이스는 어떤 이유로든 간에 포스트 서지컬 컨디션에서 그 애뉴리즘에 뭔가 서저리를 트라이 했다가 포스트 서지컬 엠볼리제이션을 했었고, 우리가 엠볼리제이션을 한 케이스에서는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서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95년부터 작년까지의 케이스입니다. 95년부터 99년, 2000년도까지는 상당히 완만한 커브로 케이스가 늘어왔었지만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훨씬 스티프한 커브로 케이스가 됐고, 작년에는 실제로 144케이스에서 엔도베스쿨러 트리트먼트로 애뉴리즘을 치료했고, 아마 추측컨대 2005년부터 향후 5년에는 다시 이런 완만한 커브로 케이스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엔도베스쿨러 트리트먼트를 하는데 가장 걸림돌, 과거에는 그게
서저리의 인디케이션이냐 엔도베스쿨라 인디케이션이냐 하는 그런 환자를 가르고 인클루전하고 익스클루전하고 하는 크라이테리아가 애뉴리즘 4개 사이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법이나 기구가 발전되면서 와이드 넥 애뉴리즘의 엔도베스쿨라 트리트먼트 테크닉이 굉장히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일의 모양, 아주 독특한 코일의 모양을 적절히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와이드 넥 애뉴리즘에서 가장 먼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시도를 합니다. 베슬라 탑에 있는 애뉴리즘입니다. 이거는 수도 애뉴리즘으로 보이는 리전이니까 치료를 하면서 터치하지 말아야 할 리전이고, 그 원래 있던 애뉴리즘 색으로 생각되는 이 색을 클로즈해야 되는데 보시는 대로 넥이 없고 오히려 넥이 돔보다 더 넓어 보이는 3D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리전입니다. 상당히 난감해 보이는 리전이지만 어떤 앵글을 보면 어느 한 앵글로 어느 한 디멘전으로는 리전의 다이아메터가 약간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믿고 코일을 딜리버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생은 좀 했겠지만 3차원적인 쉐입의 마이크로 코일을 서로 다른 스피드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딜리버리하면 서로 다른 쉐입의 코일 바스켓을 만들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아이디얼하다고 생각되는 코일 바스켓이 만들어졌을 때 디태치를 시키고 그 코일 프레임 안에 작은 코일들을 패킹해서 결국 이런 와이드 넥 애뉴리즘을 플러깅 하듯이 클루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페어런트 아테리와 브랜치가 주행하는 경로에 가로로 누워 있는 이런 애뉴리즘은 좀 더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길이가 있는 경우라면 그 애뉴리즘 색으로 어프로치하는 그 자리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마이크로 캐스터가 서로 다른 위치에 들어가서 더 작은 사이즈의 코일이 서로 엉키게 만들어서 이렇게 애뉴리즘을 가로로 누워 있는 애뉴리즘을 엠볼리제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케이스는 양쪽 버티브럴 아테리를 통해서 두 개의 디바이스가 접근해서 이렇게 엠볼리제이션을 했지만 여러 가이딩 캐스터들이 핀월 가이딩 캐스터들이 개발된 이후로는 한 루트로 두 개의 마이크로 캐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와이어 어댑터를 직렬로 연결해서 물론 필요하면 하나 더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의 마이크로 캐스터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마이크로 캐스터를 사용해서 플로로스코피에서 어느 마이크로 캐스터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오퍼레이터가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쉐입의 마이크로 캐스터를 써서 마이크로 캐스터 팁이 상대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이게 해야 합니다. 자, 이 리전은 물론 넥이 넓기는 합니다만 애뉴리즘 뎁스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어렵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넥 사이즈는 7.14mm고 애뉴리즘의 뎁스는 9.26mm입니다. 뎁스가 깊을수록 엔도베스쿨라 트리트먼트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superior view, 3D 이미지의 superior view를 보면 불행히도 애뉴리즘의 위스가 애뉴리즘 입구 쪽이 뚱뚱하고 애뉴리즘 돔 쪽이 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사이즈의 코일을 디플로이 하면은 이 사이즈가 큰 더 뚱뚱한 애뉴리즘 입구 쪽에 서게 되는, 그쪽이 저항이 적기 때문이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딱 맞는 사이즈를 코일 딜리버리 했더니 이런 도움을 비워둔 채로 애뉴리즘 넥 쪽에 코일이 서서 애뉴리즘 입구를 페런트 아테리를 컴프로마이즈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마이크로캐스터를 넣고 이때는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의 코일을 딜리버리해서 가급적 도움 쪽으로 코일이 유도되도록 작은 사이즈의 코일을 먼저 넣고 그리고 다른 하나의 마이크로캐스터로 이 바스켓과 엮어서 다른 위치로 어큐파이 되도록 코일링을 하면 이렇게 애뉴리즘 넥 쪽으로 프로트루전 하지 않고 코일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이 페런트 아틀에서 superior inferior 디비전이 나가는 이 앵글과 딱 맞는 경사의 그 바운더리에서 코일을 패킹해서 애뉴리즘을 이렇게 그린 듯이 오클루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묘기에 의한 게 아니고 어떤 기술적인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건 뭐 아직 퍼블리시 되지 않았지만 방금 전에 갤리 프루프를 한 우리 이런 테크닉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그것과 이제 점점 더 어그레시브한 방법의 기법입니다. 벌룬을 어시스트를 하면은 강제로 애뉴리즘이 페런트 아테리로 코일이 쏟아져 내려오지 않게 구속을 한 상태로 코일을 딜리버리하고 그리고 나서 벌룬을 디플레이트해도 플래티넘 코일들이 다시 자기 메모리대로 쏟아져 나오지 않은 채로 원래 구속돼 있던 자리에 잘 남아 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그런 걸 기대하고 벌룬의 도움을 받아서 애뉴리즘 엠볼리제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벌룬은 부드러운 재질의 컴플라이언트 벌룬이고 싱글 루멘으로 그 안에 마이크로캐스터가 쭉 들어가면 팁이 막혀서 벌루닝이 가능해지는 이런 디바이스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주 슈퍼 컴플라이언트 벌룬이 개발이 돼서 애뉴리즘 월을 절대 디스텐션 시키지 않은 채로 그 안에 있는 베스큘러 스페이스를 따라서 몰딩이 가능한 아주 슈퍼 소프트 슈퍼 컴플라이언트 벌룬이 있어서 애뉴리즘을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애뉴리즘은 MCA의 바이피케이션 애뉴리즘을 치료한 후에 거기에 넥이 리커널라이제이션 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애뉴리즘 넥은 크지만 뎁스는 굉장히 얕아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샬로우 스페이스에 코일을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런 슈퍼 컴플라이언트 벌룬을 superior 디비전 쪽에서 벌루닝을 해서 프로텍션을 하기도 하고 inferior 디비전 쪽으로 옮겨서 프로텍션을 하기도 했다가 코일이 들어갈 때마다 위치를 바꿔서 코일을 디플로이하고 그 샬로우 스페이스에 코일을 이렇게 위치시켜서 엠볼리제이션이 가능해집니다. 벌룬을 쓰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테크니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저희는 항상 3cc 시린지로 인플레이션을 시키고 항상 풀 스트렝스의 컨트라스트 미디어를 사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시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트된 벌룬은 그 안에 들어있던 가이드 와이어를 뽑아버리면 바로 디플레이션 돼서 벌룬은 마이크로캐스터 하나 정도로 변하게 됩니다. 자, 더 어그레시브한 방법은 스텐트의 도움을 받고 하는 방법입니다. 애뉴리즘 치료용으로 현재 개발되어 있는 마이크로캐스터 내로 딜리버리가 가능한 스텐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티놀 튜브를 레이저 커팅을 해서 코로너리 스텐트를 만들듯이 만드는 스텐트이고, 하나는 나이티놀 와이어를 브레이딩을 해서 짜서
tubular appearance로 짜서 만든 스텐트입니다. braided and slotted tube 스텐트이고, 이 스텐트는 오픈 셀 타입입니다. 여기 중간중간 커넥션이 없는 오픈 셀 타입이고, 이 스텐트는 실상은 오픈 클로즈 셀은 아니지만 그 모양은 클로즈드 셀 타입의 braided 스텐트이죠. 둘 다 마이크로캐스터로 딜리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스텐트는 이 브레이드된 끝부분에 푸셔 팁에 훅을 달아서 딜리버리 되는 도중 언제든지 스텐트를 다시 리트리버 할 수 있는 그런 스텐트입니다. 이런 마이크로 딜리버리가 가능한 스텐트를 이용해서 코일 엠볼리제이션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괴상하게 생긴 애뉴리즘이 있었습니다. 베슬라 탑에, 이게 라이트 P1이고 오블릭 프로젝션입니다. 베슬라 탑에 이렇게 블랩을 갖는 애뉴리즘이 하나 있고, 반대쪽에 P1과 superior cerebellar artery 사이에 transversely lying 애뉴리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애뉴리즘이 ruptured 애뉴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 모양으로 이 애뉴리즘을 먼저 해결을 해놓기로 생각하고 그 애뉴리즘 색을 먼저 없앴습니다. 이런 그 나머지 남아있는 이 애뉴리즘은 이런 앵글을 보면 참 그냥 없애기 곤란한 리전이죠. 그래서 레프트 사이드 P1과 베슬라 아트리에 걸쳐서 그런 와이어 브레이디드 스텐트를 쭉 디플로이하고, 물론 이 보이지 않는 나이트놀 와이어 메쉬가 쭉 있고, 이거는 그 중에 두 가닥만이 플래티넘으로 감겨 있어서 라디오 오페시티를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스텐트가 디플로이 되면 그 사이로 마이크로캐스터를 내비게이션에서 남은 애뉴리즘을 클로즈하게 됩니다. 이런 와이드넥 애뉴리즘은 대부분 페런트 아트리의 루멘을 360도로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 디멘전을 벗어난 부분에 코일이 갈 수가 있습니다. 3D 이미징을 해서 그 루멘을 따라서 컷 섹션 이미지를 만들면 코일이 있고 루멘이 이렇게 스텐트에 의해서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옵션은, 이 옵션은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 옵션이지만 미래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한 가지 옵션입니다. 리퀴드 엠볼릭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애뉴리즘을 막는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에틸렌 비닐 알코올 코폴리머를 DMSO라는 오가닉 솔벤트에 녹여서 이렇게 리퀴드로 만들고, 그 오가닉 솔벤트는 인트라베스쿨라 스페이스에 들어가면 아주 빠르게 디퓨전을 일으켜서 이런 세미솔리드한 이런 머티리얼로 바로 바꿔서 이렇게 세미솔리드 머티리얼로 애뉴리즘을 몰딩해서 캐스팅을 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증례는 이런 트라이얼을 이 머티리얼을 굉장히 많이 환자한테서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 그 터키의 그 앙카라에 있는 센터에 일하는 사람한테 얻은 케이스입니다. ICA 애뉴리즘이고 이렇게 꽃갈 모양의 애뉴리즘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내기 더 넓죠. 물론 뭐 우리가 프랙티스에서 이런 케이스를 만났다면 어찌어찌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했을 겁니다. 그럴 만한 뎁스가 충분히 되고, 어쨌든지 이 사람들은 여기서 리퀴드 엠볼릭, 이런 오닉스라는 리퀴드 엠볼릭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리퀴드이기 때문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페런트 아테리를 이렇게 벌룬으로 프로텍션하고, 애뉴리즘 색 내에는 마이크로캐스터가 들어있죠. 애뉴리즘 색 내에 컨트라스트를 주입해서 거기 컨트라스트가 새나가지 않는다는 확인을 합니다. seal 테스트라고. 그러니까 좀 어찌 생각해 보면 럽처드 애뉴리즘에서는 좀 뜨거운 이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완전히 넥을 막았다고 확인이 되면 그 안에다가 서서히 리퀴드 엠볼릭 에이전트를 서서히 주입해서 이렇게 막고
벌룬을 디플레이트 시켜도 이 모양의 엠볼릭 캐스트가 남게 되고 MGO를 하면 애뉴리즘은 사라집니다. 이 머티리얼은 물론 아주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일본 사람이 냈었지만 미국 회사가 상품화를 추진 중인데 불행히 오가닉 솔벤트를 용매로 사용한다는 거, 모든 오가닉 솔벤트는 톡식 머티리얼로 FDA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FDA 어프로벌을 몇 년째 받지 못하고 지금 유러피안 컨트리에서만 트라이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려면 한참 멀었거나 아니면 못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래서 애뉴리즘을 적절히 막아 놓으면 애뉴리즘 안에 나머지 스페이스는 클로즈로 찹니다. 목표는 플래티넘으로 애뉴리즘을 전체를 다 막아 놓자는 게 목표지만 실제로 아무리 덴스한 코일 패킹을 한다 해도 40% 이상의 볼륨을 코일로 막아놓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그 사이 데드 스페이스 60%의 데드 스페이스는 클럿이 찰 거고 클럿은 오가나이즈돼서 결국 힐링 될 거를 기대합니다. 그 사이에 덴스한 힐링이 일어나지 못하고 블러드 플로우에 의해서 열린다면 애뉴리즘은 리커널라이제이션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기다리는 동안 리전의 팔로우업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 환자는 럽처드 에이컴 애뉴리즘입니다. 코일 3개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고 이런 방향의 superior direction의 애뉴리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일 매스가 만들어졌고 immediate post angiography에서 이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잘 막혔습니다. 아주 조그만 넥이 있습니다. 못 본 채 하기로 하고요. 6개월 저희 루틴 프로토콜에 의해서 6개월 MR 엔지오그래피를 했고 3D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이 에이컴 애뉴리즘이 있던 자리에 애뉴리즘 리커널리제이션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1년 팔로우업 엔지오그래피에서 보면 애뉴리즘은 잘 클로즈되어 있습니다. 아주 모든 환자가 이렇게만 다 돼준다면 팔로우업하는 의미도 없을 것이고 엠볼리제이션만 끝나고 다시는 병원에 오지 마시라고 그러면 되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ICA 애뉴리즘이 있었고 이렇게 엠볼리제이션을 했습니다. 물론 애뉴리즘 색의 볼륨에 비해서 코일의 볼륨이 좀 부실하게 들어간 걸 짐작할 수 있죠. 1년 팔로우업 엔지오그래피를 했더니 애뉴리즘 넥이 요만큼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뎁스가 그렇게 깊지 않고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아서 이나마 그냥 두고 봅시다 하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입니다. 럽처드 피컴 애뉴리즘이 있고 여기 템포럴 ICH가 생겼던 레지온이고 3D 엔지오그래피에서 피컴의 오리파이스가 이렇게 나가고 laterally 작은 블랩을 가지는 애뉴리즘이 있습니다. 엔지오그래피에서 블랩과 색이 보이고 피컴의 주행이 보입니다. 거기서 코일로 막았습니다. 41cm의 코일을 딜리버리해서 막았고 그런데 역시 루틴대로 6개월 MR 엔지오그래피 팔로우업을 했더니 피컴이 나가는 주행 외에 작은 애뉴리즘 색이 확인이 됐습니다. 리커널라이제이션이 된 것을 확인을 했었어요. 하지만 환자는 미루다 15개월째나 엔지오그래피를 했는데 15개월 사이에 보면은 애뉴리즘 색은 커졌고 그 안에 딜리버리 해놨던 코일들은 디스인테그레이션이 돼서 코일 매스가 흩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디엇 포스트 엠보의 코일 매스고 15개월 팔로우업의 코일 매스입니다. 코일 디멘전 자체가 커졌고 그리고 아주 성글게 코일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D를 보면 코일을 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하일럼이 생기는 것처럼 코일이 한가운데가 갈라지면서 그 안에 엠티 스페이스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애뉴리즘 자체도 액추얼 그로스를
한 케이스입니다. 애뉴리즘이 자라게 돼서 코일이 흐트러졌는지, 코일이 덴스하게 블러드 플로우를 막지 못해서 애뉴리즘이 자라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쨌든 간에 애뉴리즘은 자랐고 코일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먼저 이니셜 엠볼리제이션을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볼륨의 코일을 그 엠티 스페이스에 채워서 엠볼리제이션을 했고, 이거는 그 흩어졌던 코일 매스를 보이는 3D고, 이렇게 가운데 빈 스페이스에 새로운 코일 매스가 채워져 있는 3D 이미지입니다. 이제는 뭐 괜찮아 보일 것도 같습니다. 자, 15개월 후에 아무런 이벤트 없이 리피티드 엠볼리제이션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니 아무런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케이스만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환자도 A컵 애뉴리즘, 꼭 삼각김밥처럼 보이는 생긴 A컵 애뉴리즘이 있고, 넥은 물론 넓고 까다롭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엠볼리제이션을 했고, 이 부분에 조그만 레지듀얼 넥이 남아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개월 후에 환자는 리블리딩을 해서 작은 인트라벤트리클러 헤모리지를 일으켜서 환자 컨디션은 물론 좋았지만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엔지오를 했더니 보십시오. 원래는 이런 모양의 코일을 만들어 놨는데 2개월 후에 코일은 역시 반으로 갈라져서 흩어져 있고, 코일의 디멘전은 커졌습니다. 또 굉장히 얼리 페이스에 코일이 흩어지고 애뉴리즘은 커졌고 넥은 다시 열렸습니다. 물론 다시 엠볼리제이션을 했지만 애뉴리즘의 모양으로 아주 완전하게 넥을 없앨 수는 없었고, 이 환자는 지금도 1개월로 팔로우업을 했는데 넥이 약간 커져 있고, 지금도 초조하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뉴리즘 엠볼리제이션의 이런 아주 인헤런트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리미테이션을 인정하고 리미테이션을 잘 알고, 그래야 리전을 더 타이트하게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고,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이런 트리트먼트 모달리티를 더 키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뉴로서저리에 우리 강현승 교수가 발표를 했고 퍼블리케이션을 기다리고 있는 페이퍼에 우리 팔로우 프로토콜입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로 하고, 그 어떤 경로에서든 리카널리제이션이 의심되거나 그러면 반드시 엔지오그래피를 하고 리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애뉴리즘 엠볼리제이션의 모달리티는 서저리에 대한 상대적인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애디셔널 리스크 없이 다시 치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치료 모달리티가 서저리에 비해서 훨씬 이펙티브하고 훨씬 튼튼하고 훨씬 싸고 훨씬 덜 고통스럽고 이런 게 얘기거리가 아니고, 엠볼리제이션은 애디셔널 리스크 없이 언제든지 다시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우리 통계로는 한 10%에서 리피드 엠볼리제이션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물론 이런 애뉴리즘의 비헤이비어뿐이 아니고 자이언트 애뉴리즘이거나 아주 작은 애뉴리즘, 혹은 퓨지폼 리전이거나 서펜타인 리전, 뭐 애뉴리즘의 디렉션이나 로케이션에 의해서 도저히 내비게이션이 가능하지 않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죠. 자이언트 베슬라 탑 애뉴리즘, 와이드 넥 있습니다. 뭐 겨우겨우 어떻게든 성글게 애뉴리즘에 캡을 씌워놓은 것처럼 코일을 해놨습니다. 프로텍션만 해놨어요. 럽처드 애뉴리즘이 있고 애뉴리즘의 리럽처는 프로텍션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6개월, 1년 애뉴리즘 안으로 서서히 더 엠티 스페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 6개월, 1년. 그런데 애뉴리즘의 이 아래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코일이 성그러지는 게 보이더니 2년 만에는 드디어 요 위치에 있던 코일이 매스가 익스트루전이 되고 그 안에 엠티 스페이스가 생겼습니다. 환자는 멀쩡합니다. 환자는 어떤 증상도 갖지 않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치료했고, 환자는 또 무슨 일이, 애뉴리즘은 저 쐐은 끊임없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치료할 수 없을지 모르는 그런 리전입니다. 코티드 코일이 이런 리전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플래티넘 코일에 코팅을 해서 그런 거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어떤 코팅을 하느냐? 바이오 옵서버블 폴리머를 코팅을 하거나 하이드로젤 익스펜딩 폴리머를 코팅을 하거나 합니다. 바이오 옵서버블 폴리머, 주로 수술에 쓰는 옵서버블 수처 머티리얼에 쓰는 폴리머를 플래티넘 코일 위에 이렇게 마이크로파이버 형태의 폴리머 코일을 한 번 더 씹어서 클럿과 섞였을 때 이게 업섭션 되는 과정에서 클럿의 오거니제이션을 인핸스 시키고 프로모트하는 이런 능력을 기대하고 이런 코일을 씁니다. 저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 역시 우리가 한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서 발표됐고 퍼블리시될 예정입니다. 오히려 이런 폴리머 코티드 그룹이 그 등치가 크기 때문에 볼륨 머키파이 하는 정도는 더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midterm에 리커널리제이션 되는 정도는 베어 코일에 비해서 PGLA 코일이 더 많아서 더 좋은 이펙트는 적어도 기대할 수 없다. 저 코일로는 더 나을 게 없다는 게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하이드로젤 서피스 모디파이드 코일은 어떠냐? 하이드로젤 코일은 이런 베어 플래티넘 코일 위에 하이드로젤을 입혀서 블러드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그 코팅된 머티리얼이 익스팬드해서 이렇게 커집니다. 이건 업서버블 폴리머가 아니고 퍼머넌트하게 남는 폴리머인데 이렇게 익스팬드하면서 주변에 있는 데드 스페이스를 없애버리고 결국 패킹 덴시티를 극대화해서 데드 스페이스를 없애자 하는 겁니다. 이 코일은 물론 FDA 어프로벌 받고 상품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몇 개의 센터가 지금 같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컴플리케이션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얼마나 망가뜨리고 얼마나 치료를 했느냐 우리는. 자, 우리 5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13명의 페리프로시듀럴 헤머리지가 있었고 57례에서 트롬보엠볼릭 리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디바이스 릴레이티드 프로블럼도 있었습니다. 코일 스트레치, 프랙처가 이런 게 있었고 마이그레이션 된 코일을 한 케이스에서는 서지컬 리무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서저리의 예입니다. 자, 제일 무서워하는 게 페리프로시듀럴 리키지죠. 13 케이스에서 있었는데 10케이스의 프로시듀럴 리키지와 3케이스의 딜레이드 리키지가 있었고 그 중에 딜레이드 리키지를 보였던 한 케이스의 모탈리티가 있었고 한 케이스의 퍼머넌트 뉴럴로지컬 데피시시 있었습니다. 프로시디어 중에 리키지를 하면 아주 오퍼레이터가 공황에 빠질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엔지오그래피에서 애뉴리즘 코일이 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리니어 럽처가 일어나면서 이런 리본 쉐입의 컨트라스트 리키지가 엔지오그래피에서 보이게 됩니다. 애뉴리즘 색은 여기까지이고 이거는 컨트라스트 스트림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헤파린을 리버스 시키고 마이크로캐스터를 그 위치에서 절대 움직이지 말고 거기서부터 가장 빠른 시간에 코일을 딜리버리해서 애뉴리즘을 클로즈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매시브 인트라프로시듀럴 리키지를 했던 이 환자도
fully recover 돼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trast leakage, procedural hemorrhage 자체는 그렇게 무서운, 그렇게 겁낼 만한 거는 아니고 이 데이터 우리는 또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적절히 Code of Conduct에 의해서 적절히 대처하기만 하면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프리퀀시가 높게 thromboembolic 프로블럼이 생깁니다. 그 중에 3케이스에서 permanent neurological deficit을 남기고 그런 시퀄러를 남겼습니다. 코일 엠볼리제이션을 하다 보면 그 주변에 브랜치로 특히 이렇게 클럿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우리도 한 10%에서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런 경우 아주 흔히 우리는 즐겨서 intra-arterial Rheopro infusion을 해서 이 코일을 해결을 합니다. intra-arterial local epsismab infusion으로 굉장히 많은 예에서 안전하게 저 periprocedural clot을 해결할 수 있고 저런 방법을 아주 루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죠. 다른 센터의 케이스, 제가 찾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periprocedural morbidity 피츠버그의 케이스입니다. 180 애뉴리즘을 대상으로 했는데 역시 우리와 비슷하게 10% 정도의 트롬보엠볼리즘으로 굉장히 이게 제일 많았던 거의 비슷한 모탈리티나 페이탈 리전은 우리보단 좀 다르지만 비슷한 정도로 우리의 시리즈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꽤 괜찮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가는가 이런 게, 자 이거는 이 안에서 마이크로캐스터가 내비게이션 되고 있는데 어떤 가이드도 없이 오로지 외부에서 어플라이된 매그네틱 필드만으로 마이크로캐스터를 원하는 방향으로 내비게이션 하고 있는 실험적인 겁니다. 엔지오 스위트에 강력한 자장을 거는 자석을 설치를 하고 그 매그네틱 필드를 적절히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이크로캐스터를 내비게이션 하는, 그리고 이런 마그넷은 또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이런 시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멘스에서 트라이하고 있는 데이터를 얻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만일 엠볼링 머티리얼의 딜리버리도 저런 방법으로 가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죠. 엠볼링 머티리얼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작은 로컬 마그넷을 머리 쪽에다 이렇게 어플라이하고 그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필드로 마그넷을 잘 어플라이한 다음에 애뉴리즘을 있는 상황에서 매그네틱 엠볼릭 에이전트를 애뉴리즘 안에다가 아무런 프로텍션 없이 인젝션을 합니다. 이 방향으로 매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페로매그네틱 엠볼릭 에이전트는 매그네틱 필드 디렉션에서 이렇게 트랙션이 되겠죠. 여기 컨파인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한 블러드 플로우가 있어도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잘 애뉴리즘 색 안으로만 있게 되는 이런 환상적인, 물론 클리니컬 필드에서 이런 걸 쓴다면 좀 다소 환상적이고 아직 그렇지만 이런 아이디어로도 뭔가 트라이를 하고 있다,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도베스쿨러 프로시디어는 임상 필드에 적용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롱텀 아웃컴도 사실은 잘 모르는, 어찌 보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이 트리트먼트 모달리티는, 이 옵션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고, 지금 애뉴리즘의 엔도베스쿨러 트리트먼트가 거의 셋업이 돼서
모든 기법이 다 안정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금 이 시점이 엔도베스큘라 프로시디어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너무 믿지는 마시되 그렇다고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셔서 기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케이스를 하시고 또 좋은 결과도 얻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자, 이 강의에 대해서 질문을 또 궁금한 점 있으시고 물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범태 선생님. 예, 교수님 강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깊이도 있어서 충분히 오늘 아주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그 애니즘에 대한 바스큘러 서저리하고 엔도바스큘러 서저리를 같이 그 참여하고 있는 김범태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다이그노스틱 이미징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지금 애니리즘 월의 시크니스를 알 수 있는 이미징 모델리티가 향후에 혹시 현재까지 혹은 향후에 어떤 개발을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넥 리모델링 하는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제가 작년에 그 일본의 한 단기에 센다이에서 보니까 아큐트 럽처 인 케이스인 경우에 그 물론 폴리시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가능한 한 리모델링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고 as simple possible 그렇게 가장 단순한 셋업을 가지고 아큐트 럽처드 케이스를 치료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경우 아큐트 SH 페이션트에서 리모델링 테크닉을 어느 정도 사용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멀티플 마이크로 캐스터 테크닉하고 밸런 어시스트 테크닉하고 또 스텐트하고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과연 애뉴리즘 월을 이미징이 가능할까? 지금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MR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MR 이미징 퀄리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사실 잘 모르지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미징 모달리티가 아니고 MR의 그 이미지 퀄리티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뭐 사실 마이크로스코픽 이미징도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비보 이미징은 아직 멀었지만 그런 방법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 레솔루션이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합니다. 럽처드 애뉴리즘에서 어떤 어시스티드 테크닉으로 엠볼리제이션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acutely ruptured 케이스에서는 벌룬이나 스텐트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해서 그 인트라프로시저럴 럽처를 리블리딩을 없이 물론 코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벌룬이건 스텐트를 써도.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cutely ruptured lesion에서는 저희는 가급적 멀티플 마이크로캐스터, 그게 만일 심플 테크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멀티플 마이크로캐스터 테크닉으로 치료를 하고 그런 방법, 벌룬 어시스턴스나 스텐트를 쓰지 못해서 acute ruptured aneurysm을 치료 못했던 적은 없습니다. 한 건도. 그러니까 가급적 안 쓰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네, 권병 교수님. 굉장히 좋으신 기술과 뭐 학구적인 그런 뭐 열정으로 우리 그 엔도베스큘러 서저리 애니즘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는 사실 전 뉴로 서전으로서는 뭐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그 엔도베스큘라 트리트를 못하는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조금 이렇게 조금 설명이 오늘은 조금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 혹시 그동안 그 많은 케이스들이 언럽처드 케이스들도 꽤 많고 또 자이언트나 아까 얘기했던 리미테이션은 타이니 애뉴리즘 그러니까 소위 드노보 애뉴리즘처럼 생긴 그런 애뉴리즘에 대한 그 엔도베스큘라 트리트먼트의 그런 어떤 앞으로 프로스펙트를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겠고요. 물론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술의 발전이라는데 이건 뭐 실제로 말하면 많은 부분이 재료의 발전인 거고 사람의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한계가 있는 거로 생각이 들고요. 물론 10년 후쯤에는 인텔리전트 캐세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힘을 벌리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가서 막아주는 그런 것까지도 뭐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아직도 그거는 꿈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리미테이션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 이 분야의 기술의 발전이 디바이스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그 디바이스의 발전이 사람의 발전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디바이스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부분도 테크닉의 발전, 실제로 똑같은 디바이스를 쓰더라도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멀티플 마이크로캐스터로 화이트넥 애뉴리즘을 처리하는 저런 방법들입니다. 우리 대학의 권옥희 교수가 그 분야의 대가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똑같은 디바이스를 컨비네이션으로 써서 이때까지 심플 엠볼리제이션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대부분을 처리를 하는 굉장히 좋은 경제적이고 세이프하고 애디셔널 리스크가 없습니다. 벌룬을 쓰거나 스텐트를 쓰는데 페이해야 될 그런 리스크가 없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발표를 몇 번 했더니 그런 좋은 테크닉으로 그렇게 어렵게 생긴 애뉴리즘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막은 거 좋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그렇게 막은 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귀담아 듣고 있고 나중에 10년 후에는 전혀 다른 후회스러운 결론을 가지고 또 무슨 말씀을 드리게 될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우리가 치료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더 컨센트레이션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얼마나 내서 그게 주변에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로 인정을 받고 어플리케이션을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어서 애뉴리즘의 인디케이션이 이렇게 엠볼리제이션의 인디케이션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애뉴리즘 정말 하기 싫어요. 자이언트 애뉴리즘 제가 그거 치료하겠다고 제 입으로 제 아이디어로 치료한 케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패시브하게 맛있는 거 5개 먹었으니 맛없는 떡도 하나 먹어라. 그런 상황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타이니 애뉴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디바이스가 개발이 되면서 과거에 저희는 미니멀 다이아미터를 3mm로 잡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미니멀 다이아미터를 2mm로 잡습니다. 그게 만일 아주 스테이블한 프로젝션으로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타이니 애뉴리즘도 물론 거기서 얼마나 더 작아질지는 그건 기대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영역은 넓어질 수 있고 문제는 이렇게 발전하는 게 그 인디케이션이 넓어지고 영역이 넓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그렇게 기술이 발전되고 그게 이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했을 때 더 안전하고 과거보다 덜 사고치고 그리고 롱텀 어네토미컬 아웃컴이 과거보다 더 좋고 그게 사실은 목적이어야지 영역을 더 넓히고
10개 하던 엠볼리제이션을 20개 하자, 이런 게 목적이 돼서는 좀 곤란하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네. 이 엠블리제이션의 문제는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러닝 커브죠. 한문희 선생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 러닝 커브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각 인스티튜트 말마다 다를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생각은 뭐 한번 해보자.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보자. 환자를 뭐 몰모트처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절대 금지고. 그래서 각 인스티튜트 말만 따라서 그 인디케이션이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뭐 레디올로지 하시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이 인터벤션 애니리즘은 뉴로서전이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페리오퍼러티브 케어가 레디올로지스트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고, 또 하나 지금 내가 그 입원시키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저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 퍼머넌트 뉴로로지컬 데피시트가 오면 아주 정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 뉴로서전하고 레디올로지스트하고 인터비션 하는 사람하고 코오퍼레이션이 아주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을 정확히 정해가지고 그걸 가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참 어렵고, 또 페리오퍼러티브 케어, 특히 SH 이 인터비션에서 문제는 우리가 애니리즘 치료는 되지만 서브아라크로이드 헤모레지에 대한 치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아까 컴플리케이션에서 제일 많은 컴플리케이션을 얘기는 안 하셨는데, 환자들 머리 빠진다고 그럽니다. 꼭. 한 달쯤 있다가 가지고 왜 좀 머리가 이게 동그랗게 빠집니까? 자꾸 그런다고. 그게 컴플리케이션이 제일 많은 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멘션을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각 인스티튜트에 따라서 이걸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보면은 이 인터비션을 뭐 저는 잘 현상을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뭐 어느 병원에서도 다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좀 너무 남용되는 방향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상을 좀 알려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세레브랄 애뉴리즘의 엠볼리제이션을 한 케이스 이상 시도했던 병원은 전부 56개입니다. 그 머리 빠지는 거 저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위안도 받고 환자한테서.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그거는 오퍼레이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익스포저 컨트롤을 했어야 마땅한데, 좀 성격적으로 좀 삐뚤어진 사람들이 그 휠들을 바짝 키워놓고 아주, 그래서 뭐 플로로스코피를 굉장히 심하게 해서 그런 게, 우리 예를 보면 코일을 뭐 한 너댓 개 이상 쓴 케이스는 거의 100% 빠집니다. 그런데 100% 납니다. 그게 이제 그 날 때쯤 되면 저는 좀 다시 가슴 아파지기 시작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환자한테 외래에서 안심시키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요새 그 엑스레이 장비, 이 새로운 장비에서는 레디에이션 익스포즈도, 그거는 환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오퍼레이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환자가 그만큼 많이 받으면 오퍼레이터도 엄청난 양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최근의 장비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디텍터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개선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걸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의 교수님이나 각 병원의 스태프로 계신 분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앞에서 기념 촬영이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이 끝나고는 식사는 11층 같은 장소에서 따로 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실 테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11층으로 올라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